수탁재산과 유입자산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입찰하면 되나? 이 부분이죠. 그러면 잠깐만, 수탁재산 공매와 유입자산 공매는 어떤 것이냐? 한번 이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이 금융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 등의 비업무용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과 또 양도세 감면대상 물건을 개인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물건을 수탁받아 공매를 진행하는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비업무용 재산을 갖다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의뢰하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한국자산을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와, 또 이 개인의 양도세 감면 대상, 즉 우리가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가 있죠. 지금 과거에는 2년 있지만 지금 3년 있지만 지금은 2년을 2018년 9월 18일부로 2년 이렇게 단축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2년 이내에 못 팔면 2년이 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의뢰해 놓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놓으면,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매각 공매로 팔리든 아니면 수탁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팔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수탁재산 공매다. 그래서 수탁재산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비업무용 재산을 한국자산 매각 의뢰하는 거와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을 수탁받아 공매를 의뢰를 진행하는 이 공매가 있다. 또 유입자산 공매는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유입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일반인에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그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채권을 매입하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자가 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대출해 줘 가지고 근저당 설정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갖다 사가지고 그걸 갖고 사면은 근저당은 민사채권이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죠. 법원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했는데 부실채권이니까 매각이 안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가 사요. 매입한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낙찰 받겠죠. 그러면 유입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엠페를 사가지고 유입하는 게 낙찰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입한다는 얘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사와가지고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으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다시 사는 거죠. 그래 근저당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는 거죠. 그걸 유입한다 그래요. 그럼 유입자산이 되면, 유입자산이면 소유자가 누구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입자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직접 낙찰 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 자기 물건을 공매에 붙이는 걸 우리가 유입자산 공매라고 한다. 이들 공매 물건은 소유자들이 명도까지 책임지고 매각하게 되므로 이 수탁재산 공매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소유자고, 또 이 개인이 양도세 감면 부동산도 개인이 소유자가 별도죠. 이들이 직접 명도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입자산 같은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한국자산 명도 책임을 갖고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간혹 명도 책임을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무는 그런 매각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가, 이 부분을 잘 알고 해야 된다. 어쨌든 이 물건은 수탁재산 공매나 유입자산 공매는
상당히 안전한 거죠. 예, 뒤에 소유자가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끔 착각한 게 매각 조건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조건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걸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을 정했는데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매각 조건을 확인하고 안 하고 낙찰 받았을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만 탄탄하게 분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 공고문하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매각 조건을 잘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수탁재산 구매는 금융기관이 연체 대출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명의로 유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재산과 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재산이다. 이 금융기관이 연체된 대출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가 연체대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네가 직접 유입하죠. 직접 낙찰받아요. 그럼 소유자가 새마을금고가 될 수도 있고 신한은행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은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걸 우리가 수탁자산공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그 개인이 양도세 이 대상 같은 거 이렇게 즉 금융기관이 소유 비업무용 재산과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 등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공개경쟁 입증으로 공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걸 수탁자산공매라고 한다. 이 수탁재산이 매각 흐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매각을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매각 조건을 협의한 다음에 신문에 공고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 절차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낙찰자를 결정하고 5일 있다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보증금을 공매 위임자 금융공공인에게 귀속되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잔금도 해주면서 소유권 전서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전득이 해주면서 끝나는 거죠. 예,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수탁재산의 매각 방법은 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인정해주고 있죠. 입찰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 회원 가입과 실명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온비드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입찰 대상 공매 물건을 찾아서 입찰하는 과정으로 공인인서를 실명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동 명의로 인터넷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 기간 마감 시간 전까지 공동 입찰 신청서 또는 대리 입찰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된다. 대표 입찰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인터넷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 이상의 인터넷 입찰 마감 시한 전까지 온비드 지정 예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게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초과하는 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를 몇 번에 거쳐 가지고 입찰 보증을 납부할 수 있는데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해야죠. 온비드 하면서 입찰 방법은 뭐 앞에서 했으니까 챕부터 3에서 입찰할 공매 물건에서 입찰서 제출 방법과 입찰 보증 납부 방법은 11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찰계약을 다른 말로는 수의계약이라고, 요즘에는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유찰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찰계약이다 그러면 옛날에 말했던 수의계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낙찰자 결정 방법은
매각 예정 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를 정하고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서 추첨을 해. 자기가 온비드가 기계죠. 전자처분 시스템에서 자기가 알아서 뺑뺑이 돌려요. 그래가지고 1등을 선정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계약 체결 방법과 계약 보증금 처리.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5일 이내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되고 입찰 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이 말이죠. 매각대금 납부 방법과 할부 조건. 매각대금 6개월 일시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는 방법이고, 6개월 균등이란 매매잔금을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소정의 할부 기간 내에 최장 6개월마다 균등해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균등이라는 것은 4회에 거쳐서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수탁재산이라든가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또 기간도 장기간 주고. 매각대금 할부 납부 조건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미만일 때는 주택 임야 같은 경우는 2년 이내, 상가 빌딩은 3년 이내, 공장 선박 등은 5년 이내에 할부 납부할 수 있다. 5억에서 30억 미만 주택 임야는 3년, 상가 빌딩은 5년, 그리고 공장 선박은 7년, 35억 이상 주택 임야 같은 경우 5년 이내, 상가 빌딩은 7년 이내, 공장 선박은 10년 이내 할부를 해서 분할해서 납부한다. 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매매대금의 3분의 1 이상 선납한 경우 점유 사용이 허용된다. 단 공장 내의 기계, 기구 대금은 전액 선납 사용에 대한 별도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전 입주도 허용되지 않는 게 사전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 소유의 부동산, 금융기관이 현재 임대주이거나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경우는 그 점유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금 완납 전에도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 예금, 적금 증명서, 국공처, 금융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소유권 하여 사용 처분할 수 있고 은행 담보로 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담보를 제공해 주면은 당연히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아도 잔금 치른 거와 똑같죠. 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매수자 명의 변경, 할부 대금이 이게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명의 변경하고 이렇게 할부 대금이 완납 전이라도 매수자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임 기한에 따라서 명의 변경이 불가능. 이런 경우는 불법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자기가 잔금 납부한 때까지는 취득세를 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내가 분할 납부해 가지고 납부하는 조건인데 1억까지 냈다 그러면 1억까지는 내가 취득세 내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전체를 등기할 때는 그 사람이 등기 비용 내면 되는 거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탁재산이라든가 유입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여러분이 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할 수 없는 전매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전매가 불법이나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기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 명의 변경 승낙 기준. 신청일 현재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이 납부일이 3개월 이후인 경우 명도 책임을 매수자로 하여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을 선납한 경우. 신청일 현재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이 납부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명도 책임을 매수자로 하고 최초 도래한 할부금이 선납과 최종 할부금이 납부기일을 3개월로 단축한다. 일시금이 재산의 경우는 할부금 재산에 준한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매수자 명의 변경할 때 법인하고 개인이 어떤 서류가 있고 대금 선납 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준다. 담보대출 융자 가능하다. 매수
대금 지연이자와 매매계약 해제 뭐 이런 부분 조항도 있고, 낙찰받고 나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낙찰받았을 때 또는 이제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 방법에 의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보증 처리, 낙찰받고 나서 5일 이내 또는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5일 이내에, 수의계약을 하면 당연히 계약한 거니까 또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찰받고 5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그 주민등록증 도장을 갖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기간에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보증금은 위임기한에 귀속된다. 이 토지거래, 우리가 이제 그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면제할 수 있는, 토지거래를 면제할 수 있는 거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지거래가 면제예요. 그리고 또 이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는 토지거래가 면제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면제를 받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법원 경매, 압류재산 공매. 그러나 그 이후에 수탁재산 공매나 구기재산 공매나 신탁 공매, 뭐 이용기한 공매 모두가 다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뭐 이거 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이유는 없죠. 형식상 요건이죠. 다 해주죠. 이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경우, 기간에 안 해줄 때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은 몰수도 하지 않아요. 돌려줘요. 계약 체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허가 후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가 서류만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공서의 지자체에다가 신청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예요. 무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계약서를 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원래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작성해.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가 받아지지 않을 때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하고 이 매도인과 매수인 자체는 무효로 함으로 해서 수수한 돈, 뭐 계약금이나 이런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런 경우는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 조건을 꼭 넣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매매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서 매매계약 작성하는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 이제 그 매수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통과에 의해서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행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단서정을 넣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주택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 매매계약 무효하고 아무 조건 없이 수수한 돈은 돌려주기로 한다. 반환하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 시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게 법원 경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죠. 그 이후에 모든 일반 매매든 뭐든 등기 시에 필요한 거예요. 매매계약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 필요한 것이므로 법원 경매를 빼놓고는 등기 시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 법원 경매도 등기 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번 걸러주는 거죠. 한번 걸러주는 거.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법원에서는 잘하는 거죠. 등기 신청 시 필요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에 받는다. 단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등기가 되지 못하므로 입찰하기 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 작성일로부터 주택투기지역은 15일 이내, 이해지역은 60일 이내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 된다. 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면제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면제해줘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면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대금 납부와 소유권 전등기. 대금을 완납 후에는 매각 의뢰 기간에 소유권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소에 소유권 신청하면 모든 절차 끝난다. 이렇게 나오죠. 또 이 매각 수수료는 이렇게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그럴 땐 수수료가 있어요. 이때는 계약할 때 0.5%, 잔금을 납부할 때 0.5%, 1%의 수수료가 있다. 수탁재산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뭐 이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 수탁재산 같은 게 공매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비업무형 재산을 한국자산 수탁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을 한국자산으로 수탁하면 다른 부동산은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하는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중과제도를 지금같이 중과제도가 있죠. 이 중과제도를 없애주는 거죠. 그런 걸 감면한다 그러죠. 이렇게 1세대 1주택이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1년이 경과돼야 돼. 이상 경과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이제 2년 이내에 2년을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이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번에 이거 2년이라고. 근데 이게 2년이라고 벌써 전체가 2년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만 2년이죠. 조정 대상 밖에서는 또 3년이니까 이 3년이라는 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입주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조합원 입주권은 왜냐면 재건축하기 전에 종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받은 사람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이 특례로 비과세되는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날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지금은 2년이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한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못할 때는 이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하면 팔린 거로 본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서 매각 의뢰를 받은 이 재산을 갖다가 수탁재산 공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가죠? 이해가요? 에? 이해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정대상 밖에서는 3년이요. 조정대상 범위 내에서는 2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게 부득이하게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도 있어요.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양도세가 또 중과되거나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언제까지 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될 때 그때 한국자산을 수탁하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게 수탁재산 공매다. 수탁재산 공매는 이렇게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즉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은 이런 거예요. 366일 이후 그러니까 365일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365일을 초과돼야 돼. 그러니까 366일 이후라는 건 366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한 거. 이게 신기주택이죠. 신기 B주택 취득을 하면 취득하고 나가지고 A주택을 처분하는 거죠. 언제까지?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조정대상 밖의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떻게 했어요? 처분하면 이 신기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해준다. 근데 이게 요 사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1가구 2주택으로도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2년이 되기 전, 2년이면 365 곱하기 2면은 730일인가 될 거예요. 이 730일까지만 한국자산가에 수탁하면 이 신규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걸 수탁자산공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수탁자산 개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수탁자산 공매가 없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 수탁해 놓은 거라 물건이 다 좋아요. 여러분이 급매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 이야기면은 여기 저기 방송 듣는 분들 하시라고 요거로 얘기하시면은 되거든요. 방송에 다 나오니까 목소리 크게 하시면 다 나와요. 네. 네. 그 수탁 재산 공매를 맡기게 되면 네. 그 금액이 일반 매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게 낙찰이 되지 않나요? 그 더 낮게. 그거는 이제 그 매각 조건을 항상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운하는 것도 5%씩만 다운하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낮은 가격을 못 팔아요. 낮게 팔려면 항상 왜 소유자가 무슨 뭐 빚을 져서 매각이 되는 게 아니죠. 이때 항상 협의해서 얼마 가격이 팔아도 되냐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가격 갖고만 하니까 소유자가 손해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5%씩 떨어진다고 해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낮아지진 않나요? 아니면 거의 뭐 100%에서 그러니까 낙찰이 보통은 거의 다 어떻게 되나요? 하냐면 이제 그 한 20% 이하 가격으로는 떨어뜨리지 않죠. 그리고 뭐 그 주택 소유자가 나는 뭐 10%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나는 5%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해요. 그 이하로 못 하는 그 결정권은 소유자에게 있는 거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결정권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매각 의뢰한 사람의 이 금융기관이라든가 이거 수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도요.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에 이 결정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방적으로 가격을 암지상 공매나 법원 경매처럼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위탁자라고 하죠. 맡긴 사람. 수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이 결정 갖고 하는 거죠. 이 한국자산이 결정권이 없어요. 뭐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죠. 그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매각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매각 방법 같은 건 똑같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공공기관의 비업명재산처럼 입찰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유찰계약은 입찰을 시세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이거는 앞에서 수탁재산 이제 금융기관의 공공기관 비업명재산과 공공기관의 비업명재산을 수탁재산 공매하는 건 마찬가지죠. 이럴 때에는 입찰을 시세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회차 공매 조건 이상으로 입찰 절차를 한 후 다음 공매 공고 전까지 전회차 공매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그 수탁 공매로 좀 크게 좀 얘기해 줘. 이야기면. 네. 수탁 공매로 만약에 낙찰이 되면 네. 그걸 의뢰한 사람은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고 맞아. 내가 현재 새로 산 집도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심해야 될 게 이 매각을 한국자산을 수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가 그냥 부동산에 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거죠. 내가 중과 조정대상
경우 좀 1가구 2주택이면 10%가 중과되잖아요. 중과가 돼요. 원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어때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초과돼가지고 초과되기 전에 이 수탁을 해놨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3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수탁세상 공매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수의계약을 하면 돼요.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이제 아까 같이 계약할 때 0.5% 또는 잔금 납부할 때 0.5% 수수료를 납부하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사람을 데려왔으니 또 거기서 수수료 줘야죠. 뭐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뺀지시키고 단독적으로 하면 양도세를 중과돼서 납부해야 돼 지금.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계약할 때 0.5% 잔금 납부 때 0.5%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번에 유입자산 공매는 뭐냐?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이 효율적 처리 및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이렇게 기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냐? 이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이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한국자산공사법이에요.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 경매를 진행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유입한 경우, 낙찰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된다. 이 매각범법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 입찰 전문 사이트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공고는 연 3회 이상 입찰 집행기한을 기준으로 15일 전에 온비드에 게장한다. 그래서 응찰자는 온비드 사이트를 방문해서 일시금이 최저 매각 가격 또는 물건 내용, 감정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입찰 방법 이런 거는 뭐 다 같은 경우. 유찰 조건도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아까 같이 부동산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해도 되고 또는 전회차 이상으로 누구든지 종전에 매각을 진행해서 입찰자가 없는 가격 있잖아요. 그거를 세매각 이게 그러니까 매각을 갖다가요 1차 2차 매각이 될 때 이런 걸 세매각이라고 해요. 첫 번째 매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각하고 세 번째 이걸 세매각 재매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매각 절차를 중지시켰다가 다시 매각 절차 실행을 우리가 재매각이라고 하죠. 그 세매각 재매각은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마찬가지. 용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매매대금이 나쁘게 하는 보통 계약 체결로부터 한 1개월로 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금액이 크면 이게 분할 납부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책을 보고서 이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기한에 대해서 금리, 기금, 채권 발행, 금리에 해당되는 국채죠, 국채. 국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납부하는 경우, 동산의 경우는 일시금에 의한다. 일시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대금 연체 시 연체 발생 시점이 채권 발행 금리를 기준으로 연체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연체 이율의 상한 금리 연 17%로 한다. 그래서 연체 기간이면 1개월 미만일 때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발행 금리 플러스 3%가 되고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때는 기금 채권 발행 금리 플러스 6%,
3개월 이상일 때는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금 납부 전에도 매매대금 3분의 1 이상이 선납하면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이 대금 안 납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이건 전매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분할 납부할 때 1회차, 2회차까지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금액만큼은 취득세 내야 돼. 구청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납부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취득세 내고, 등기비용은 뭐 마지막 사람이 등기비용 내는 거고. 우리가 등기할 소유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있죠. 지금은 뭐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지지만 그 취득세 안에는요, 구등록세 부분이 있고 구취득세 부분이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등록세 부분을 납부해야 된다. 이 잔금을 납부함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잔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그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등록세가 아니고 취득세, 구취득세, 취득한 거죠. 등록세는 등기에 등록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구취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구취득세분을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등록세는 이제 구등록세분은 누가 납부하냐? 최종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보통 낙찰받고 나서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실제 이렇게 수탁자산과 유입자산 국면을 물건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또 매각된 사례를 갖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물론 이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회원을 가입하고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범용으로 공인인증서 발급해서 나의 온비드 들어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뭐냐면 내가 회원을 가입하면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나이 온비드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있을 때는 컴퓨터에 하고 USB 있을 때 USB를 찾아가지고 등록하면 되죠. 반드시 범용해야 돼요. 4,400원, 개인은 4,400원, 법인은 11만원 범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전자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그인한 다음에 용도별 검색해서 동산을 용도별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예, 부동산을 선택하고 검색을 들어가가지고 이 상세 조건이 바로 뜨거든요. 여기서 매각 공매냐, 임대 공매냐 선택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찰 기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자산 구분을 수탁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유입자산 공매는 여길 체크하고 검색을 하면 수탁자산 공매, 유탁자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위에 같이 해놓고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부동산이면 동산을 해가지고 부동산 선택한 다음에 물건 검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상세 조건 검색해서 매각 공매를 할 것이냐, 임대 공매를 할 것이냐 선택하면 돼요. 여기다 매각 공매 선택하고 입찰 기한을 선택한 다음에 어디 있는 물건을 선택해야죠.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자산 구분에서는 수탁자산 공매는 수탁자산을 체크하고 검색을 넣으면 되고, 유입자산 공매는 유입자산 공매를 클릭하고 선택하면 이 수탁자산, 유입자산 물건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인 또는 공동이 작성하는 건 제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돼요. 자,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탁재산 공매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비업무형재산이죠. 비업무형재산은 이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원용으로 해가지고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온다든가, 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발령될 때 그 사람을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미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 회사가 하는 대로 옮겨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다시 또 다른 걸 다시 아파트를 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런 게 비업무형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공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공매가 이런 경우와 공매 대행 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죠.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집행기관은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이 위탁자예요. 이 집행기 한국자산관리 수탁자. 이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서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하게 되고 이 한국자산관리 공매 담당자가 금융자산관리부 이창식 씨가 3420-50113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얼마냐? 아, 감정가가 1억 2,500만 원이요. 물건은 어디 있냐? 경남 창원시 마산 해운구 양덕동 153-8의 한진 오피스텔이죠. 이 감정가가 1억 2,5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 6,125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요거를 입찰 들어가는 거죠. 실제 이게 매가 얼마에 됐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각 조건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탁자산 공매나 유자산 공매는 매각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매각 조건은 수탁자산 공매 공고문과 매각 조건 확인하기. 온비두 하면 우측 상단에 해당 공고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측 사단에 보면 해당 공고보기 이게 공매 공고문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눌러서 이 공고문을 보면 이와 같은 이 공고문이 나와요. 이렇게 2014년 6회 수탁자산 공매 이제 공고 여기 뭐 1번부터 5항은 생략해서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입찰 및 개찰 일시 장소 인터넷 입찰 시간은 2014년 6월 24일 10시부터 2014년 6월 26일 17시다. 이 기간 입찰이라는 거죠. 개찰은 2014년 6월 27일 11시다. 입찰 방법, 개찰 방법 온비들 통해서 하면 된다. 입찰 방법이 또 나오고 입찰 보증문 얼마라는 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한다든가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참해서 매각 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보증은 입찰 보증은 집행기한에 귀속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2014년 6월 12일 한국자산관리 금융자산관리부장이 명의로 이렇게 공고를 공고한 거죠. 이렇게 매각 조건을 하고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아까 보면 이제 금융자산위원회 보면 이창식 씨 있죠? 3420에 몇 번 글리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내용을. 이 수탁자산 공매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비업명재산을 한국자산공사 매각을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서 금융자산관리부 담당자인 이창식을 통해서 오피스텔 내부와 이 오피스텔도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법원 경매라든가 암지산 공매 같은 경우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뭐 국유자산 공매나 수탁자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같은 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창식 씨하고 확인해가지고 언제 가면 키가 누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관리실이라든가 경비실에서 이 관리하고 있죠. 그래 보여달라면 보여줘. 내부를 확인하고 확인을 통해서 오피스텔 내부와 인수할 임차인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매 담당자와 공매 공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5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7,360만 원에 입찰 들어갔어요. 싸게 낙찰됐죠. 이번에는 이용기관이 이제 보면 수탁재산이 이제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기서 비용문재산을 수탁재산으로 매각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어디냐면 국방기술품질원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들 이게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융자산관리부는 이창식이가 다 담당하는 거죠.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물건은 먼저 해당 공모물을 봐가지고 어떤 매각적으로 매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떠한 이 가치를 가치 평가한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이 이창 씨와 통해서 이거를 살 때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될 조건이 있느냐, 또는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수탁자산 공매다. 이것도 입찰이 두 사람이 들어왔죠. 그래서 1억 4,100. 이 감정가는 1억 4천인데 감정가보다 더 쓴 게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은 거죠. 이번엔 상봉 새마을금고가 비업명 재산을 한국자산에 수탁한 거죠. 아까는 이제 공공기관이었죠. 이번엔 금융기관의 비업명 재산을 갖다 수탁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보면 이렇게 공매 집행기관 수탁자가 한국 상봉 일동 새마을금고고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고 담당자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탁재산은. 이런 경우도 이 어떤 매각적으로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공고를 보고 나서 공매 공고를 보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입찰 서류를 보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이 물건이 얼마에까지 가는지를 봐서 이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만큼을 수익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이창 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여기 이 집에 임차인이 있어서 대항력인 임차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창 씨를 통해서 이 내부를 확인할 테니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이창 씨가 몇 월 며칠 날 가가지고 경비실에 또는 관리실에 가면 키를 맡겼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내부를 본 다음에 키를 다시 맡기고 오세요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입찰 들어가야 돼. 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데 확인 안 하고 낙찰 받으면 안 되죠. 그때 확인 안 했는데 가보니까 엉망이야. 그 또 추가 돈 들어가죠. 확인했더니 집이 깨끗해.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써도 되는 거죠. 이 물건도 보면 또 이게 이번에 개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 우남 아파트 입찰하기. 이거는 성북구 상월동인데 여기 보면 이 개인이 양도소득세 여기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냥 양도소득세 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개인이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위탁한 거죠. 그리고 수탁자는 한국자산관리, 여기는 김희선 씨가 금융자산관리부가 담당자예요. 이럴 때에는 이 해당 공모문을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가 하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물건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위패하에서. 그리고 이 현장 가서 시세조사에서 내가 얼마에 낙찰받아가 시세 차익을 볼까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입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보면 이 양도세 감면 수탁재산 공매 공모를 한국자산 공매가 매각 의뢰받아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자산관리공사 담당자 이창 씨를 통해서 우남아파트 김희선 씨죠. 김희선 씨를 통해서 우남아파트 내부와 매매 조건을 공매 담당자와 공매 공모 그리고 매도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걸 또 확인하고 현장도 직접 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 물건은 단독으로 낙찰됐어요. 단독으로. 이건데 이제 감정가 5억 8천인데 4억 9,300까지 떨어졌는데 그 4억 9,300 그냥 단돈 1원도 더 안 붙이고 그냥 딱 그냥 최저가로 낙찰 받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수탁재산 공매에 대해서 우리가 예,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이 공공기관의 비업명재산의 수탁재산 나온 거, 그리고 개인이 양도세 그 면제 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 물건이 공매에 나왔을 때 입찰하는 방법, 이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18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